저는 일론이 트위터에서 장난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CEO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에서만큼은 또 일을 할 때 그런 태도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 중심적이고 일에 도움이 돼?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 그게 핵심이야? 본질에 가까운 거야? 그 기준 하나로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포팅 라인도 다 없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들 옵션도 이거 줄게 했다가 아니야 동그라미 모양도 줄게라고 한 걸 보면 다른 회사가 뭔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반해서 엔지니어 정신이 정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새롭게 알게 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난받는 만큼 분명히 기여한 것도 큰 사람이죠. 관종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관종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기는 한데, 이 사람의 그 엔지니어로서의 기여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의 기여나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유능한 창업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네. 근데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지금 뭐 트위터나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일론이 직접 창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초기나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체질을 바꿔버리는 또 그걸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스티브 잡스랑도 비슷한 그런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인데 스티브 잡스가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냐,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냐, 항상 자기가 지적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가서 개발자들한테 뭐 코드를 프린트 해와라라고 했다가 아니다 프린트할 필요는 없고 이메일로 보내라라고 했다가 하면서 같이 뭐 검토를 하겠다 어쩌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트위터 직원들의 평가였어요. 음. 하지만 이 사람은 트위터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완전히 체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트위터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믿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좀 이름이 있는 CEO들이 뭔가 아는 척을 하기보다는 모르는 거는 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여를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척 하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서 물어보고 위임하고 이런 모습이 조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다른 CEO들도 이런 면들이 공통적으로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 성공한 사람들은 뭐 꼭 CEO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 확실히 아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는 척을 하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또 실수했다라는 거를 뭐 꼭 그렇게 뭐 사과까지는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주장을 뒤집고 번복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존감은 다들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일론 머스크의 성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게요. 이 회사들의 주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테슬라부터 보면 테슬라가 창업한 이래의 주가 그래프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한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9년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CEO가 된 이후부터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고 공장에서 자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단은 생산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들을 만들고 또 고급 모델을 만들고 하다가
이제는 모델 3와 모델 Y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 제 1위 부자로 등극을 했었죠. 했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170불,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한 170불 정도로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많이 떨어졌죠. 네. 그것도 더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한 게 이건데 테슬라의 주가는 좀 특이해요. 네, 뭐가 특이하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1월 달 기사인데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뭘로 올랐냐면 어, 개인 자산이 가장 단시간에 빨리 감소한, 가장 많이 잃은 사람으로 등극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배경에는 트위터 인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재를 털어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테슬라 주식도 팔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대출도 받고 하면서 트위터 인수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테슬라 주식을 팔아 제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트위터에 또 시간을 뺏기니까 테슬라 운영은 좀 소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세계 1위 부자에서 또 세계 1위 자산 감소가 가장 극적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2020년 초까지만 해도 별 변동이 없던 이 주가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또 테슬라 차량들의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등락이 약간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팍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또 이 최고점과 최저를 비교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때는 3분의 2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비트코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아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그 받고 테슬라를 판매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을 내고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비트코인이 테슬라 따라서 올랐던 적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알려진 순간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랬다가 또 언젠가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이지 못한 화폐다. 문제가 많다. 공해를 너무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본인이 막 찬양하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갑자기 비판을 하게 하니까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테슬라가 피크를 찍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피크를 찍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테슬라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또 테슬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는 비트코인하고 공통점이 더 많아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보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게 도요타 모터스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GM,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 그래프인데 얘네는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등락도 아주 심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어, 팬데믹 때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래서 피크를 찍고 지금은 뭐 한 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또 GM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평탄한 그래프예요. 예. 물론 이제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떨어졌다가 오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햄버거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산 모양을 하고 있다면 이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의 관종짓 때문에 뾰족뾰족한 사내 모양이 된 거죠. 참고로 이런 관종짓을 가장 많이 했던 플랫폼이 트위터 라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치에 있어서든 경제에 있어서든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에 있어서든 자신의 영향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거기에는 섞여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를 거치고 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 트위터에 거짓 정보를 올린다,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대립을 조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를 시켰어요. 음. 그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인터넷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발상과는 좀 다르죠. 언론이라고 한다면 공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이제 옛날 시대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플랫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이 좋아하는 그 언론의 자유, 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기도 하죠. 하여튼 좀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크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무리해서 트위터를 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겠다라고 발표를 한 때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예, 반등을 했다가, 트위터를 살까 말까 이 안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트위터를 산다, 안 산다, 다시 취소할 거다 그러다가 트위터가 너 사기로 약속했었는데 안 사면 우리 고소할 거야.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서 결국엔 샀는데, 사고 나서는 또 마찬가지로 네, 계속 폭락을 했었죠. 이때가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면서 트위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 받을 거다 했다가, 비트코인은 안정적이지 못한 화폐고 세상에 공해를 너무 많이 만든다 뭐라는 걸 했다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여기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명히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등락하는 거에서 이득을 얻은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SEC에 뭐 조사도 받고 했었는데, 도지코인도 이 사람이 그 트위터에서 밈으로 만들어 갖고 또 등락을 많이 영향을 줬던 화폐 중에 하나인데, 혹시 도지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그쵸. 그 일본의 시바견을 모델로 해서 장난처럼 만들었던 코인이에요. 근데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뭐 쓸 수 있게 할 거다, 뭐 이런 루머가 도니까 도지코인이 35% 올랐었대요. 근데 뭐 사실 코인계에서 35%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음. 그런 폭으로 오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도지코인도, 또 뭐 화성에서 나중에 도지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이제 화폐로 사용을 할 거다, 공식 화폐로 뭐 도입을 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돌 때마다 또 도지코인도 오르락 내리락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위터라는 이런 막강한 플랫폼을 인수를 하고 대량 해고를 또 시작을 하죠. 자기가 거의 40조가 넘는 돈을 써서 많은 부분 사재를 털어서 또 개인적으로 대출도 받고 하면서 트위터를 본인이 인수를 해서, 보니까 사실 그거는 이전에 이제 듀 딜리전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때 실사를 나가서 보니까 트위터에는 가짜 계정이 많더라라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트위터의 CEO로 부임을 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대량 해고예요. 완전 대혼란이었어요. 어, 사람들이 자기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도 모르고, 또 그 뒤에 잘린 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핸들링할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트위터에는 지금 HR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추측까지도 돌 정도로 엉망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트위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론의 경영 방식을 좋아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자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자들. 예. 트위터에서 예를 들어서 해고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쪽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엔지니어들을 새벽에 모아요. 새벽에 모아서 그동안 뭐 썼던 코드들 다 갖고 오라고 하고, 이 트위터의 그 기술적인 시스템을 한번 다 같이 리뷰를 하자라고 해서 밤을 새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그때 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진심으로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트위터를 구매를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도 있었고, 본인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짜 홍보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 연결성, 이라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관종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발상,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드러나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 또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나중에 인류가 지구를 벗어났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 비즈니스들을 다 하겠다라는 그 모습도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산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거래까지도 할 수 있게 아마 나중에는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은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을 줄이고 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엑스닷컴의 모습들이 아마 다 구현이 되지 않을까, 트위터라는 플랫폼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자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이런 비용을 줄이는 건데 재밌습니다. 데이터 센터. 트위터는 데이터가 핵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올리는 트윗이 저장되고 그게 빨리 리프레시 되고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하는 게 핵심인 그런 데이터 기반의 회사인데, 데이터 센터를 없앴대요. 비용을 어. 줄이고자. 네, 지금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게 뭐냐 물어보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게 뭐냐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데이터 센터를 줄였대요. 이건 마치 현대자동차를 인수한 CEO가 공장을 없애버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를, 휴지를 없애버렸어요. 직접 갖고 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트위터 본사에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음식 뭐 쓰레기라는 거 이런 거 치우는 사람도 없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휴지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난장판이 된 거죠. 네. 극단적이네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일단은 적자를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엔지니어의 모습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사람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미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다. 그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또 재밌는 거는 내가 트위터에서 계속 CEO로 근무했으면 좋겠니? 반대하면은 반대한다고 투표해. 그래서 yes or no를 이제 투표할 수 있게 해놓고 이런 트윗도 올렸던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CEO가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플랫폼에다가 너 내가 CEO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트위터 사용자들한테 물어봤었다고 해요.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게 열어놨다가 그 다음에는 트위터 그 블루 체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또 아. 그걸 오픈을 했었다고 해요. 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론 머스크의 노력들을 통해서 어쨌든 현금 흐름은 네, 플러스로 돌아올 것 같다, 곧. 이런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실제 트위터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사람들의 그런 충성심이나 리텐션에는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일단은
음, 이전에 그 돈을 펑펑 쓰던 혹은 뭐 적자가 나던 트위터의 모습에서는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까 투표에 올렸던 것처럼 자기는 언제든지 내려올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위터가 흑자 전환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본인을 이을 후계자를 빨리 찾아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이게 좀 힘든가 봐요. 아무리 80시간, 100시간을 일을 해도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다양한 한 분야의 문제도 아니고 다양한 업계의 문제들을 푸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으면서 받았던 비난도 일론 머스크에게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